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대선 전 판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남동부로 접근하면서 4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연안 국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네일샵으로 돌진해 직원과 고객 등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2명이 12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1,4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16의회 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갖지 못하지만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의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과 16 사태 관련 행동이 면책특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11월 5일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참사 수준의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미국 정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잠재 후보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됩니다. 유권자들도 70% 이상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대체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예상되는 대체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50대 여성인 해리스는 이미 부통령으로 이번 행정부 기조를 숙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비교적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름도 잠재적인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2019년부터 주지사직을 지낸 그는 2021년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해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 61.88%의 지지를 얻어 오히려 주지사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언급됩니다. 현재 52세인 그는 해리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는 대비되는 젊은 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에서 주의회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를 역임한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이 밖에 하얏트 호텔 체인 상속자인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잠재적 후보로 꼽힙니다.
또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직에 도전했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을 가능한 후보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유권자 가운데 70%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통령 선거 재임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CBS가 발표한 유거부와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는 2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남동부로 접근하면서 4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상륙이 예상되는 텍사스 걸프 연안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에 허리케인이 접근하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이애미 소재 전국 허리케인 센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섬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베릴이 생명을 위협하는 강풍과 해일을 초래하는 극도로 위험한 허리케인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은 현재 바베이도스 동남쪽 46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4 등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130마일에 달하며 서쪽으로 시간당 약 20마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은 바베이도스 남단 바로 밑을 지나 힘이 더 세진 상태로 자메이카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멕시코로 돌진할 때도 허리케인으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베릴이 상륙하는 지점에서는 최대 10피트 높이의 해일이 일어 생명을 위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에는 6인치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등 대서양 폭풍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발생합니다. 베릴은 올해 이름이 붙여진 대서양 폭풍으로 두 번째이며 그에 앞서 이달 초 열대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 북동부에 폭우와 함께 상륙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올해 이름이 붙여지는 폭풍이 17개에서 25개 발생해 평균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 허리케인은 13개 정도이며 이 중 4개는 아주 강력한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삭감 논란이 있었던 교육 예산은 대부분 복원되었으며 저소득층 반값 대중교통 요금도 확대됩니다. 뉴저지도 566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산세 경감에 전체 예산의 절반을 투입합니다. 뉴욕시와 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 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습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입니다.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의 교육 예산도 5억 달러 이상 복원합니다. 도서관 및 문화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됩니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페어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 빈곤선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뉴저지주도 566억 달러 규모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필 머피 주지사가 의회에 제안한 행정 예산안 559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준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경감을 위해 전체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7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됩니다.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20억 달러 이상이 할당됐고 스테이 뉴저지라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2억 2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700달러를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NJ 트래짓 적자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익 $1,000만 이상인 뉴저지 기업 600곳에는 2026년부터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돼 11.5%의 법인 세율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판매세 면제도 폐지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내년 7월부터 주정부 판매세 6.625%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아시안 업주가 운영하는 네일샵으로 돌진하여 직원과 고객 등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음주운전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30분께 롱아일랜드의 디어파크 지역 그랜드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아시안 운영 하와이 네일 앤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된 딕스힐 거주 스티븐 슈알리는 술에 취한 채 쉐보레 트래버스 SUV를 몰고 몰 주차장에서 갑자기 네일샵 정면 유리창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NYPD 소속 에밀리아 레넥 경관과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지안차이 첸, 플러싱 거주 얀 쉬, 메이지 장 등 중국계 3명 등 총 4명이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12세 소녀와 여성 7명, 남성 1명 등 9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슈알리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용의자 슈알리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깃발을 든 퍼레이드가 뉴욕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서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인 뉴욕 프라이드 행진에는 어제 총 2만 5천여 명이 동참했고 행렬을 보려는 관람객도 약 250만 명 모였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습니다. 뉴욕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1969년 6월 경찰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던 뉴욕 맨하튼의 스톤 월인바에 들이닥쳐 성소수자들을 대거 체포한 것에 항의해 대규모 항의 시위인 스톤월 항쟁이 열린 것을 기념해 처음 열렸으며 이후 해마다 6월 말이면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프라이드 행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많은 행진 참가자가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수 행진 차량에 성소수자들의 무지개 깃발 외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내걸렸고 일부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천을 두르기도 했습니다. 맨해튼 5번가를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이 스톤월 국립기념물 인근에 도착할 무렵 1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앉아 경찰이 강제 해산할 때까지 약 30분간 행진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다수 군중이 시위대에 동조해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비롯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뉴욕주 주요 인사들이 행렬에 참여했으며 뉴욕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서도 수만 명이 도심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뉴욕주 의회의 역사명 개정 입법에 따라 스톤월인 자리 인근 지하철역의 명칭을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스톤월역으로 변경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불법 입국 대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법 이민자 2명이 12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개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2세 소녀 조슬린 눈가레이의 살해 용의자로 베네수엘라 국적의 요한 호세 마르티네스 랑겔과 프랭클린 호세 페냐 라모스가 기소됐습니다. 두 용의자는 올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뒤 텍사스주 엘패소 인근에서 국경 순찰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용의자들이 개울의 다리 아래로 소녀를 유인해 2시간 동안 머물다 살해한 뒤 시신을 개울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의 할아버지는 국가의 이민 시스템이 다시 만들어졌다면 손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렬히 비난해온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X에 바이든이 국경에서 이민법을 집행했다면 그 어린 소녀는 지금 살아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에벗 주지사의 부인은 희생된 소녀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번 12세 소녀 살인 사건이 미국 정치와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민 문제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1,400만 달러, 한화로 약 19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1,400만 달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로버트 듀 보이스라는 59세 남성은 플로리다주 템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1983년 당시 18세였던 그는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 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 보이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조사했고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DNA 검사 결과 듀 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2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어느 것도 듀 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무죄가 입증돼 듀 보이스는 수감 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듀 보이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 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랜츠 패스 시 당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랜츠 패스 시 당국은 이 도시의 공원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 메워지자 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옹호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해당 조례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알코올음료 통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주 방문했던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과 콜츠넥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이 오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주류 취급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거 국장 대리는 트럼프 재단 부사장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가 지난달 뉴욕 법원에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 주류 취급 면허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법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주류 취급 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 신청자들이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골프장에 대한 면허 재발급 여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이후에 결정될 것이며 두 골프장은 오는 19일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학교 근처 보행자 밀집 지역 및 5개의 도로에 슬로우존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 하향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며 안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하향될 전망입니다. 속도 제한이 강화될 구역으로 제한된 곳은 퀸즈 112스트릿 34에서 37 애비뉴, 47 애비뉴 108에서 111 스트릿, 144 스트릿 88 애비뉴에서 88 로드, 맨해튼 64 스트릿, 웨스트엔드 애비뉴에서 암스테르담 애비뉴, 브루클린 7 애비뉴 43에서 44 스트릿 등입니다. 교통국은 각 지역 커뮤니티 보드에 제한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앞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미국과 캐나다 7개 도시 운전자 175명을 선정해 5주 동안 자신의 자동차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가로 $1,000를 지불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원 레스카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우버는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자동차 부담에서 벗어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미국인들의 월 평균 차량 운영 비용인 $1,00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용하는 차량, 은행카드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약간 구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인 목요일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